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됩니다.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충청권의 첫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여성은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진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실시간 온라인 판매에도 도전하고 있는데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오늘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은 위법한 행위여서 무효라는 겁니다.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상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공수처를 향해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2인 의결은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도록 한 방통위 의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에서 2인 의결의 합법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논란에 헌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재 결정 내용을 준용하면 제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내린 모든 방통위의 의결은 합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 의결이 예고됐던 지난달 28일 방통위 청사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청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을 두고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국민 위에 있다는 오만함이 그대로 느껴진다며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등을 근거로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안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억지스러운 목리라며 탄핵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을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야당과의 소통 강화가 주목적인데 정부는 이번 달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세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시작해 김영삼 정부까지 존재했던 정무장관. 이후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임장관 이름으로 부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폐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야당과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 강화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국회와의 소통은 물론 주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대통령이 지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 운영위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경로설에 대해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경로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과 관련해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본 후 도입하는 게 순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기획부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새 부처의 신설 근거를 담은 법안은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출생률에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 오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자문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복지와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의 중장기적 전략을 짜게 됩니다. 부처별 인구 관련 예산을 사전 배분하고 저출생 사업을 평가하는 역할도 인구전략기획부가 맡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배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방침입니다. 출산과 육아, 이민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분담해 추진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수행해온 사회부총리 기능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이관합니다. 앞서 정부가 추진해온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여가부는 현재 법률 문안상으로는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 않은 안으로 해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바뀐 정부 조직을 반영한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현행법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성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려 보호 범위를 확대한 현행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조항. 피해자 다수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였던 N번방 사건이 터지자 국회는 2020년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처벌 수준을 따른 겁니다. 이에 강화된 조항으로 처벌 위기에 몰린 이들이 대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헌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고려 없이 나이 기준으로만 일괄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 위배이고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도 비례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다룬 현행헌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재 조항이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있지만 해당 연령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봤습니다. 또 개인별 성숙도와 판단 능력 등을 계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나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린 건 아동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가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엔 법관이 양형 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른바 동탄 화장실 성범죄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워 논란이 된 이른바 동탄 화장실 성범죄 사건. 해당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지목한 점을 들어 무고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보며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경찰이 반말을 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뒤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서를 찾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B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행위는 형법 156조의 이제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겁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은 B씨를 직접 찾아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이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장 그만두기 어려운 남성 직원들을 주 대상으로 2년 넘게 갑질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회사 측 조치는 6개월 감봉이 전부였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남성. 갑자기 손을 올려 때리는 신용을 하더니 직원을 밀쳐 넘어뜨립니다. 폭행한 인물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공장장인 50대 A씨. 업무와 관련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자 보인 행동입니다. 바로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격하고 한 2, 3회 정도 강하게 가격해서 제가 이렇게 몸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순식간에 날아오더라고요. 폭행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창문 없는 그 폐쇄된 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직접 몸폭한 거는 머리 때리는 정도. 목 조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싸대기 맞고 안경 날아가서 안경을 막 이렇게 주는. 욕설이 섞인 폭언은 수시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괴롭힘은 회사를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일부 남자 직원이 대상이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안투병 중에 와이프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의료비를 받아가는 거 가지고 네가 사람이냐? 의료비는 꼬박꼬박 잘 챙겨가다가. 공장장 갑질은 직원들이 본 것만 2년이 넘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본사에 수차례 탄원서를 넣었지만 회사 측 조치는 감봉 6개월 징계가 전부였습니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처분인 것 같고, 아무리 못해도 정직 몇 개월 나오고 딴 데로 인사발령을 내줄 줄 알았어요. 해당 공장장은 폭언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폭행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이 있어 억울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징계 사안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만큼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오늘부터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또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 김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병원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본인이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년에 365차례를 넘겨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로 366회부터 평균 20% 수준이었던 본인 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의료 과다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방과 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학기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46%가 늘봄학교를 운영한 데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6,100여 개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하반기에 시범사업학교 100곳 정도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로 넓어집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본격 시행됩니다. 일단 8만 명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모두 8차례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대한항공이 모든 노선에서 객실 서비스를 착륙 40분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객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최강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생했던 싱가포르 항공 난기류 사고. 항공기가 불과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50여 미터를 추락하면서 안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2명이 다쳤던 카타르 항공 사고 역시 사고 원인은 난기류였습니다. But it was quite scary. The plane just seemed to go stop, which it didn't, but then dropped. Quite a severe drop. 올 1분기 국적사가 만난 난기류 발생 횟수는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이에 대한항공은 중장거리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객실 서비스의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항공기의 하강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객실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이전에 모든 객실 서비스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착륙 40분 전부터는 기내식은 물론 물, 주류 등의 제공도 금지됩니다. 항공기가 고도를 낮추는 시점에 온도 차이로 인한 상승기류 발생이 빈번한 만큼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습니다. 난기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미리 좌석벨트 착용 등이 켜지지만 등이 꺼진 상태에서도 좌석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더 등으로도 관측이 어려운 맑은 하늘의 난기류, 이른바 청천 난류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수화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짐을 선반에 넣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려는 승객들의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주말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보수 성향 단체들도 같은 날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서 양측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 퀴어 퍼레이드입니다. 성소수자 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해 거리 행진을 하며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6일 대전에서도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퀴어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축제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과 자치단체에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전 퀴어 문화축제를 통해 대전에 살고 있는 퀴어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모든 사랑의 형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퀴어 축제가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축제 당일 퀴어 축제 행사장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퇴폐에 물들어 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들이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퀴어 축제에 반대해온 대전시와 대전 동구는 행사 시설물 설치를 막는 등의 행정력은 동원하지 않기로 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시민들 갈등 유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은 퀴어 축제 당일 1000여 명을 투입해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현경 기자의 리포트 내용, 이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전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 참 충청권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성소수자를 위한 퀴어 축제를 연다.
대전 지역에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먼저 축제를 추진하는 쪽, 또 반대하는 쪽 양측 입장이 어떤지 좀 분리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좀 찬성 측 입장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난번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고요. 네네. 시청 앞에서 이제 그 찬성과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가 연이어서 개최가 됐죠. 그랬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뜨거운 우리 사회에서는 네. 뜨거운 감자이면서도 논란이 큰 그런 어떤 퀴어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퀴어 축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도 있겠지만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어떤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네, 그런 네. 취지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차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네. 축제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 좀 공론화도 시키고 네, 네. 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지를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겠다. 네.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보수단체, 특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분들, 그분의 네. 목소리들은 어떤 겁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단체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 네, 네. 그리고 이제 윤리에 대한 문제, 네, 네.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낙태 문제가 이제 미국 사회부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이 이 문제와 좀 결부된 문제도 있지 않나. 약간 좀 대립 표출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퀴어 축제에 대한 찬반의 부분이 결국 네, 네. 보수와 진보를 좀 가르는 네,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방향, 네, 네. 그리고 이제 찬반의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 이런 네, 것도 네. 좀 녹아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퀴어 축제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 축제인가가 네.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퀴어 축제를 못 가봤거든요. 교수님 혹시 뭐 구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타 지역에서 퀴어 축제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네, 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네, 네. 여기에서 뭐 무슨 성적 정체성이 모호할 정도의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네. 또는 뭐 외국에서 하는 퀴어 축제 여러 이제 사진들을 보는 것처럼 네, 네, 네. 이런 모습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장면들은 별로 없다. 물론 네, 이제 네. 뭐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네, 네, 그 네. 성소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표현을 하지만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성소수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 네, 생각해 보지 못했던 형태의 캠페인성 행사들이 네, 좀 네. 많고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를 통해서 뭐 네, 공론화하는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작년 6월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공무원 행사를 이제 열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과 집회를 보장하려는 경찰, 공무원과 경찰이 충동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대전 퀴어 축제도 뭐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동구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이 추진을 하겠다고 할 때 대전시장의 입장은 네, 네.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는 이장우 씨가 반대 의사를 반대 분명히 의사를 했죠. 했습니다만은 네, 네. 지금 현재는 집회자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대구의 모습에 보듯이 네. 좀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현재는 이제 공간은 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네. 지금 동구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정치적 논란, 특히나 이제 지자체장이 이 공간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좀 네, 문제가 네.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집회 자유를 막을 권리는 없죠. 그래서 뭐 대구시도 이번에 지금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네. 뭐 동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구도 뭐 강제력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막진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자 교수님 이제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제 문화예술 쪽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퀴어 축제를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냥 열리는 걸 저희가 그냥 방치해도 되는 축제인지 아니면 뭐 보수적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청소년들을 파멸로까지 이끄는 정말 잘못된 축제인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문화 행사로 보기에는 네네.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네네. 이건 엄연히 이제 캠페인성 네네.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 행사로의 형태로는 네, 좀 네. 논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네. 소프트 파워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형태에서 문화적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네, 또는 네. 단정짓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 대전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용인하고 시민들이 네. 공감할 것인가 네, 네. 이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이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 주최 측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 안 그러면 오히려 네. 반감을 살 수 있거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뭐 성소수자들 그분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성관념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뭐 충돌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이나 사고로 네. 접근하면 흑백 논리는 안 된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차별적 요소가 무엇이 있고 네, 네. 이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네. 정말 저도 이 방송 오기 전에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네. 태어나면서부터 성 정체성에 대한 모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이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얼마나 동의하고 관심을 갖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힘센 충남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8기 충남도정이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 유치와 국비 확보 10조 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일부 현안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 후반기 도정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는 힘센 충남을 목표로 역대 최대 증가폭인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삼성과 4조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163개 기업으로부터 19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4조 한 5천억 정도 그런 4년 기간 동안에 또 매장 유치나 기업 유치를 했는데 저 2년 만에 20조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약 한 134% 정도가 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저출생 위기 돌파를 위해 충남형 돌봄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등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한 점은 눈에 띕니다. 그러나 성과 못지않게 과제도 남겼습니다.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아산만을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을 키우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규모 자본 조달이 안 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치라든지 MOU라든지 이런 성과들을 좀 강조를 하기는 했는데 몇 면이 좀 따지고 보면은 그 민생이나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삼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태흠 지사가 남은 2년간의 후반기 도정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IT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늘며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지난달 수출액은 570억 7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하며 9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가량 증가한 1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같은 다른 IT 품목도
지난해와 비교해 높은 수출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9개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5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미국 수출액은 6월 중에서는 역대 최대인 11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중국 수출액을 한 달 만에 다시 앞질렀습니다. 미국 소비시장의 견조한 성장세 덕분에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490억 7천만 달러로 7.5%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2위 실적인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파르게 오른 해상 운임과 국제 공급망 불안 등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도 속속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기본이고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실시간 온라인 판매에도 도전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식품 제조업체. 시설 한쪽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조명과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순식간에 실시간 방송을 위한 간이 스튜디오를 완성합니다. 곧이어 2명의 전문 MC가 본격적인 제품 판매에 나섭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죠? 대전입니다. 와우! 직접 맛을 보고 또 간단한 요리법도 선보이며 제품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냥 볶아주시면 되는데 많이 볶으실 필요도 없어요. 단 1시간 방송에서 평소에 일주일 매출에 해당하는 500만 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방송 전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접속량이 많아서 저희가 평상시보다 매출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판매는 방송 설비와 전문 MC 인건비까지 모두 대전시에서 지원합니다. 시는 2022년부터 80개 업체를 선정해 100여 차례 방송을 진행했고 그동안 3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판매는 라이브 커머스 전용 플랫폼 등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데 순간 접속자가 최대 13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대전시는 올해도 20개 업체를 모집해 60차례 실시간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좋고요. 반면에 소상공인분들은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지원을 좀 목표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소상공인들에게도 온라인 시장 진출은 필수가 된 만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참패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도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만큼 미국 민주당 진영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보도에 임세음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일요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모임에선 TV 토론 평가와 함께 확산되는 사퇴론 관련 논의가 오갔고 대선 완주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사퇴론을 차단하기 위해 최측근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The only Democrat who's ever beaten Donald Trump is Joe Biden. He is our candidate for November, and he has the best shot to beat him.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TV 토론 뒤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 주요 언론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도 대안이 마땅치 않고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어봐야 승산이 높지 않아서 민주당으로선 진퇴양난입니다. 기세가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죽혀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바이든의 형편없는 토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토론을 잘했는지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사퇴론이 커지면서
나토 등 국제사회가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하고 있다고 미 정치 매체 더 힐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2발을 연속으로 쐈는데 2발 중에 한 발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다가 평양 인근에 떨어지거나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오전 5시 5분, 15분 두 차례입니다.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발사해 동북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첫 발은 60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에 떨어졌지만 다른 한 발은 120km밖에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첫 번째 미사일과 발사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120km를 날아가 탄착했거나 폭발했다면 평양 인근 내륙에 떨어지게 됩니다. 북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목표 고도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행 방식, 거리, 고도가 모두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군 당국은 첫 번째 미사일은 요격, 회피 기동이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6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성공적인 다탄두 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당국은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한 비행 이후 공중 폭발한 것이며 북한 주장은 과장, 기만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주 시행한 한미 1회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교사 사건에 대해 교사단체와 유족 측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와 전국 초등교사노조는 오늘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결과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은 지난주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학교장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오늘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서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새벽 충남 남부부터 시작이 되겠고 오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충남 북부에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이 23도, 세종은 22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금산 29도, 논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20도, 당진 21도, 한낮에는 아산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2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보령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목요일 오후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